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지난번에 이어 4-2화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 이 책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저는 오늘 또 안방자리 지키고 있는 진행 김챔프입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북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원북씨 컨디션 되게 강조했었는데 오늘 좀 어떠세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간 톤이 조금 다운된 것 같아요. 약간 초점이 좀 풀려 있었어요. 네, 저희 지난번 4-1화 통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화두를 좀 주제별로 살펴봤죠. 네, 오늘도 그때의 열정을 한번 이어가 봅시다. 네, 이번 책발제를 다들 제가 좀 감탄을 했어요. 진짜 기사 찾듯이 좀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 지난번처럼 일단 노동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 분 혹시 플랫폼 노동을 직접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물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랑 마켓컬리 그리고 물류 알바 1세대인 택배 상하차까지 다 해봤는데요. 이제 택배 같은 경우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대학생 때 정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했고,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기사 쓰려고 좀 일을 해봤습니다.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어떤 것들이 좀 느껴지던가요? 네, 그런데 사실 기사에서는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런 점에서 안 좋고 어렵고 좀 부정적이다 좀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비교군이 택배 상하차여서 좀 그것보다는 덜 힘들기도 하고 돈도 더 주니까 좋았습니다. 좀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냉장 창고에서 패딩 입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일을 해도 몸에서 땀이 안 나고 해서 되게 뭔가 뽀송뽀송하고 좋았습니다. 다만 좀 그런 부분은 있죠. 이게 아무래도 신체적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노동이라는 점도 있고, 또 너무 단순 노동이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그런 좀 불안감도 있어서 정말 젊은 시절 잠깐 하기는 좋은데 평생 동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일자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진 씨는 굉장한 경력직이신 것 같고, 원북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하진 않았는데, 현재 이제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일과 좀 비슷하게 한 걸 하나 꼽자면, 이제 첨삭이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 이제 자소서를 첨삭해 준 적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요즘 플랫폼을 통해서도 자소서 첨삭, 아니면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첨삭을 해주면서 무료로 해줬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게 나중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찌됐건 기자라는 직업을 하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글을 좀 더 명료하게 쓰고 어떻게 보면 지도 편달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부차 수입으로 이런 걸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어서 한번 다운로드를 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활발하더라고요. 테니스를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면 직접 PT를 가르쳐주는 사람, 이렇게 1대1로 이제 지도자와 이제 지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먹는 그런 플랫폼 구조인데,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걸 되게 무료? 그냥 음료수 밥 한 번 사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런 가르침 하나도조차도 이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뭔가 좋지 않나. 내가 하는 건데 또 이런 플랫폼이 생기면서 어찌 보면 그런 부차적인 일도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생겨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 일단 직접 경험해 주신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회부 있을 때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쏘카 되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쏘카에 보면 핸들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차가 정해진 곳에 주차가 돼 있는데 이걸 옮겨주시거나 갖다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소금같이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그때 취재를 하러 갔던 게, 플랫폼에서 약간 일방적으로 어떤 이렇게 뚜렷한 안내나 이런 것들 없이 비용을 낮춘 거예요. 핸들러들에게 주는 보상 비용, 그러니까 노동자로 따지면 급여죠. 이걸 삭감을 한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그런 고지가 된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법에서 사실 여러 가지를 보장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부로 이 사업주가 뭔가를 바꿀 수 없잖아요. 통지를 해야 하고
뭐 협의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정식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테두리 바깥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떤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나 하루 종일 좀 따라다녀 봤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하루 종일 따라다녔었는데 이제 돈 벌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차를 옮겨주는 거니까 지역을 계속 옮기면서 다녀야 돼요. 근데 뭐 택시 같은 건 당연히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나오니까 지하철 버스를 이용해서 그게 또 빨리 정해진 시간에 가서 데려다 주고 해야 되니까 그걸 맞추려면 계속 이제 뛰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때가 좀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점심 뭐 먹을지를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점심 고민할 때는 오늘은 무슨 메뉴 맛있는 거 먹을까를 주로 생각을 하죠. 점심시간에. 그게 좀 낙이잖아요, 하루에. 근데 그분은 뭘 맛있게 먹을까 보다는 오늘 이거밖에 못 벌었는데 뭐 요거 정도만 먹을까? 비용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까지 저희 뭐 직접 현장에서 가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책 내용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플랫폼 노동의 미래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환경, 그러니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 모델이 되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각자 한 가지씩만 한번 꼽아볼까요? 네, 저는 어떤 안정성, 뭐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이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미래에도 나에게 이 일이 주어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좀 삶이 덜 고달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 의지가 있어야만이 어떤 사업장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담보돼야 하지 않나, 어느 정도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뭐 임금 구조가 바뀌기도 했다는데 또 이게 또 반대로 되면 또 갑자기 뭐 일거리가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그런 측면은 좀 없도록 좀 더 고용 체계나 이런 것들에 고용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뭐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책에 나온 얘기를 하자면 이제 좀 플랫폼이 버는 수익에 있어서 뭐 세금을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물린다는 거거나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생산 수단으로 기반으로 해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책임을 좀 더 지우는 방법, 물론 이제 그런 방법이 좀 저항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고 좀 앞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영진 씨가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나 정부나 뭐 이런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영위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이 존재하는 거고 최저임금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용어만 다르지 똑같은 그런 노동을 하고 그 버는 돈으로 삶을 사시는 건데 그런 최소한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지난 4-1화에서는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 이렇게 유전자 변형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식품들을 알게 모르게 저희가 꽤 먹고 있고 식품 외에도 이 화두가 되는 부분이 의료 파트예요. 최근에 제가 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보면 이 장기 기증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하는 환자 그리고 가족들 모습이 좀 그려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사실 좀 도움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한편으론 윤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또 나와요.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윤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드래곤볼 짤방이 생각나네요. 이제 손오공 인성 논란 짤방인데요. 이제 그 마인부전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동료가 손오공한테 우리 부모님이 위험해 이러니까 괜찮아 드래곤볼로 살릴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부모님은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저도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 하고 넘겼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좀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유전자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좀 뭐 이런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생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조절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뭐 수술의 절차라든지 뭐 후유증이라든지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뭐 게임처럼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너무 뭐 이런 뭐 윤리적이나 관점이나 이런 가치가 급격하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좀 저는 양극화 심화 쪽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뭐 유전적 기술을 활용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경제적 자본에 이어서 뭐 신체적 자본도 거머쥘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뭐 더 구분이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빈부격차가 이제 그냥 자본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이제 우성인자와 열성인자를 나눠서 이제 신분 계급을 정말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로 1997년에 나온 영화 가타카가 대표적인 이런 생명윤리 관련한 영화인데요. 그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열성인자로 이제 만들어진 인간은 이제 거의 하류 계급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그 위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당신이 이 직업을 못 가집니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들만 뭐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고, 우주 여행사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해서 뭐 주인공이 그거를 하고 싶어서 막 열성인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력을 해서 뭐 이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윤리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뭐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입장이 계속 강해지다 보면은 있는 분들만 더 계속적으로 이제 모든 신체적 권한까지 다 부여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네요. 근데 뭐 저도 그 가타카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사실 네. 뭐 그렇게까지 사회가 흘러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원북 씨가 걱정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 기술은 죄가 없잖아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인간들의 사고 방식이나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건데 참 그걸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것도 뭐 모두가 착하게 살면은 범죄가 왜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삶이 맞물리고 생각도 맞물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생겨나는 건데 좀 어려운 문제네요. 예, 이거 이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유전자 조작 말고도 아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점점 기대 수명과 생산 나이는 늘고 있잖아요. 지금 40대 그리고 30년 전 40대 비교하면 완전 다른 개념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오지만 예전 단체 사진들 이런 거 보면은 밑에 나이가 안 적혀 있으면 사실 그분들의 나이를 저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뭐 5, 60대 분들 사진인가? 근데 보면은 땡땡땡 29세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이제 다른 개념이 됐는데 이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법률 같은 데 보면은 이 노인을 정의하고 있는 기준이 참 다양해요. 두 분은 노인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뭐 정책이나 사안별로 노인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라서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제 뭐 마치 뭐 청년에 대한 정의가 고무줄 같은 것처럼요. 이제 뭐 뉴스 보면 다들 이제 뭐 나이가 좀 많이 자신 것 같은 분들도 뭐 청년이다, 뭐 청년 정신이다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다만 이제 뭐 행정악도로서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시간이 흐르면서 뭐 기대 수명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노인 연령에 대한 상향 조정도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물론 뭐 일자리나 아니면 고용 정책, 복지 정책 등과 함께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원북 씨는 좀 어떠세요? 약간 생각이 창의적이실 것 같은데. 저도 이게 근데 되게 기준을 내세우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그냥 OECD 국가에서 정해진 만 65세가 아직까지는 좀 제일 부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 65세가 이제 의학적인 기준인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좀
그 성장기에서 이제 뭐 이게 침체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제 신체 능력이 이제 점차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가 우리가 좀 뭐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능력은 그에 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체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로 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보면은 이 뭐 노인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런 기준 많이 통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기준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실이랑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원북 씨 생각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이게 근데 노인 기준을 상향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이제 정책들이 바뀌게 되는데 일단 뭐 평생 소득도 달라지고 뭐 그런 퇴직금부터 달라지고 뭐 그리고 보험금도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금도 달라지고 의료비도 다 이게 달라지는 이게 이 노인 기준이 적용되는 그 재정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청년 세대들이 지금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사회보장기금 이제 뭐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4대 보험비가. 그 보험비가 이제 뭐 최근에 나온 걸로는 뭐 2050년대부터 2060년대 이제 고갈돼서 이제 뭐 역피라미드에서 이제 청년 측이 부담해야 되는 뭐 지불 금액들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기준이 만 65세에서 뭐 더 뭐 만 70세까지 가면은 이제 좀 이게 그 기준이 낮아질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청년층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성을 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기준이 이제 질문을 참 잘 회피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약간 정치인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러실 거예요? 아 듣다가 홀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지금 저희가 약간 잠깐 동안 말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상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건강 그 보험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은데 이제 초고령화 사회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아직 청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한 어느 정도 높이면 좋을까요? 이걸 뭐 딱히 뭐 무가르듯이 딱 하나의 숫자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뭐 대표적인 거 높인다기보다는 좀 일단 혜택을 좀 줄이자고 하는 예를 들자면 지하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만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한 달에 이제 뭐 얼마치를 한정을 해놓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무조건적으로 주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논의가 먼저 우선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뭐 연령으로 나누지 말고 뭐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나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게 연령이랑 또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런 복잡한 문제는 일단 지르고 보자. 그냥 깔끔하게 반올림해서 70으로 갑시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가시네요. 강단 있으시네요. 무자르듯이 가시네요. 이게 한번 저지르면 어떻게 수습이 되거든요. 이제 용서가 설득보다 쉽다라는 격언이 또 이때 한번 또 살려야 되지 않나. 영진 씨 스타일 굉장히 화끈하신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 기준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꽤 합리적이거든요. 저도 설득이 많이 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경제 여건을 사실 봐야 되잖아요. 경제 여건이 피자 한 판이라고 치면 이 피자 한 판의 크기를 단기간에 확 늘린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죠. 뭐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해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노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상향을 한다. 그러니까 노인 기준을 상향한다는 거는 그 연령대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70세로 높여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럼 회사에서 원래 떠나셨던 분들이 안 떠나시게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는 그대로인데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만큼 못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조직이 좀 정체되는 면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제일 크게는 결국에 청년들 안 그래도 일자리 때문에 걱정인데 들어올 곳이 더 없어지겠구나,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복잡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시 하나만 좀 들어봐도 좀 와닿는 부분이라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주제들이 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듯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년 이야기 결국 나왔지만 저희가 가장 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미에서도 저희가 좀 다뤘었죠. 청춘의 울분 위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 임금 만족하세요? 별 수 있나요? 만족하면서 이제 살려고 하고 있는데 또 욕심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보통 저희보다 앞선 세대에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부를 증식해 왔는데, 이게 또 부동산은 판돈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참가비조차 좀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은 주식을 많이 하죠. 제 또래들은. 저도 그렇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데 또 슬퍼지니까 이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너무 그러니까 연봉이 공개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개발자들 초봉이 6천부터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지금 우후죽순 쏟아지잖아요. 어찌됐건 이제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 쉽게 되는 세상. 그러니까 나는 일을 똑같이 9 to 6로 일을 해도 저 사람보다 연봉이 몇 배나 많고 몇 배나 적네? 라고 이렇게 금방 1차원적으로 빠르게 비교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진짜 좌절감도 많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분들은 왜 초봉이 6천인데 나는 뭐 초봉이 얼마일까? 저분들은 연봉 상승률도 어마어마하고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방금 한숨이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네요. 만족이 안 된다, 요약하면. 그렇죠. 6천 받으신 분들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방금 원북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 만족해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임금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쏟아지는 기사들 보면은 사실 참 이 억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우스워지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 통장에서 보려면은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을 참 저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는 뭐 집을 결국 못 사서 뭐 차라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차에서 집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모습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차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글쎄요, 이게 사실 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이 있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여기 한번 사다가 잘못 물려버리면 정말 그냥 쭉 가버리니까 그게 정말 걱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주제라서 PTSD가 오는데요, 지금. 뭐 그냥 단순한 예로 들자면, 작년에 이제 영화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중에 이제 노매드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제 그 여성분께서 아마존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해고가 되신 거죠. 너무 손쉽게 플랫폼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시위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선택하시는 거는 그 스타렉스 같은 이제 그런 트럭 하나 몰고서 이제 캠핑카를 몰고서 이제 미국 방역을 돌아다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진짜 미국 사회에 녹아져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도 실제 사시는 분들이 영화의 다큐처럼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마존이라는 이제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는 쿠팡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미국은 그나마 땅덩이가 넓어서 물론 이제 도시는 비싸겠지만 이제 좀 도시가 아닌 곳은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 서울까지 집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잖아요. 아무리 연봉 초봉 6천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원북 씨 이야기하신 그런 영화 사례도 제가 떠오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이 간간히 잊을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고도의 교육을 받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죠. 거기 평균 임금이 높잖아요.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데 그만큼 그 지역이 집값도 상상을 초월한대요.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래서 거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서 갔고 연봉도 제가 그때 봤던 기사로는 그 사례 그분이 뭐 1억대 넘는 그런 연봉을 받는데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렇게 아까 원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캠핑카를 빌려서 지내든가 뭐 그런 컨테이너를 하나 가져와서 지내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두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잊을만 하면 그런 기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실리콘밸리 말고도 저기 홍콩도 이게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좁게 밀집돼 있는 곳에 사람들이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싶은 삶을 사는 그런 사진들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문제들 결국에는 또 돈이랑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돈 그리고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삶의 질 결국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계급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이런 계급 뭐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결혼회사가 있죠. 소득, 나이, 뭐 직장, 계급이 뭐 S, A, 뭐 B. 저는 B 정도, B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결혼회사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실제로도 결혼회사 못지않게 다들 조건을 따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뭐 제 주변 여자나 남자 친구들이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상황을 지켜보면 뭐 자기가 버는 만큼은 벌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배운 만큼 학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제 외모적으로도 좀 뭐 이런 조건 키 뭐 피부 뭐 이런 것들이 좀 충족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다 보면은 옛날처럼 뭐 양반 노비 상놈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된 계급이 있지 않나 좀 싶어요. 뭐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예요? 저 아까 말씀드린 B등급 정도는 알겠습니다. C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동기가 그 결혼 결혼 회사에 한번 가봤는데 이제 거기서 3단계인가 뭐 4단계로 구분했는데 가장 아래 단계로 그러면 저도 가장 아래 단계였다는 거니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은데 영진 씨는 뭐 이 계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계급은 존재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사회학에서는 이제 뭐 옛날에 계급을 나왔다가 이제 또 그 다음에 아니다 계층이다 이러면서 뭐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뭐 3가지가 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도 경제자본이 물론 이제 이 3가지가 무자르듯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제자본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뭐 어떤 상속이나 전달하기도 뭐 다른 뭐 문화나 뭐 인맥 이런 것들보다 더 쉽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렇게 내려져 오고 또 계층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급은 부정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좀 간추려 보면 결국 핵심은 소득 불평등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역사를 돌아보면 이 늘 반드시 이런 극단적으로 가는 부분은 수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하나가 더 있죠. 근데 방법이 참 무시무시하다. 전쟁, 기아, 혁명 이 3가지 가운데 하나의 일이 생겨야만 그런 것들이 수정이 됐다는 건데 역사는 뭐 어떻게 어김없이 반복이 될까요? 어떨까요? 네, 수정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수정이라는 게 사실 많이 이제 혁명하시는 분들이 상대방 욕할 때 아니 저놈은 이제 수정주의자다 이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이제 어떤 뿌리째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좀 부분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정주의자라고 욕을 하는데 좀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뭐 복지 정책이 발달한 것도 좀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 해서
아마도 좀 그런 기존의 체제에서의 떨어져 나온 사람들, 그게 뭐 앞서서 이야기했던 플랫폼 노동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그런 노인들일 수도 있겠죠.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더 포괄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좀 세계적 추세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삶의 최저선은 올라가지만 다만 이런 계층이 이동할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드는 좀 그런 사회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미국 부자들 뭐 열 몇 명이서 이제 성명서를 이제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해요. 그 내용의 요는 뭐냐, 이제 우리들의 부자들의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돈으로 이제 좀 보편적 복지들을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선의,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플랫폼 기반에 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고 이 사회 시스템 기반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기반이 있어야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도,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대표들도, 노동자들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 좀 이제 사용자들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부자들이 직접 선언하고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굳이 예전같이 극단적인 전쟁 기아 혁명이 아니더라도 좀 책을 쓰신 저자분들 좀 이제 아름다운 세상,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좀 더 우리가 합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좀 더 괜찮은 결론을 도출해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또 힘든 사람들 중 하나가 또 부자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가장 어떤 뭐 치명적인 피해는 입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뭐 본인의 목 중에서 잃게 되는 부분은 또 가장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잘 뭐 처신하시기라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영진 씨 얘기를 듣고서 조금 이렇게 다른 관점의 생각이 들었는데, 저자들이 이 수정이란 단어 잘못 썼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면 사실 제도를 조금 선봐서 바뀌었다기보다 통째로 바뀌었잖아요. 아예 사회가 바뀌던가 정권이 바뀌던가 나라가 바뀌던가. 그래서 이 전쟁, 기아, 혁명 이 세 가지 키워드의 공통점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사회 구성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회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체계든 시스템이든 국가든.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에서는 이 소득 불평등을 그러면 못 고쳤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조금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대로 가던가 아니면은 그 불만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불평등을 해소해야겠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제가 이 세 가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험한 사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우울한 이야기만 자꾸 반복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원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 저자들이 좀 황급하게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좀 이렇게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로 책을 좀 끝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지막에. 갑자기 만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해답은 민주주의에 있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드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뭐 저희처럼 기자잖아요. 뭐 저희가 아직 이분들에 비해서는 뭐 연차가 좀 낮고 경험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도 한번 뭐 따라잡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과거랑 한번 먼저 좀 비교를 해보죠. 그러니까 10년 전이라고 해도 2011년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먼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이랑 비교하면 뭐 어떤 것들이 달라졌고 또 그대로인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10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모두 다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특수한 시기를 보내긴 했는데요. 이제 다만 지금 뭐 고등학생들의 삶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 때와 비춰보면 뭐 과거가 지금보다는 훨씬 좀 휴대폰을 덜 붙잡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좀 뭔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이런 뭐 사교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당장 뭐 제가 대학생 1학년 때와 비교를 해봐도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뭐 지금 또 이런 주식시장의 대세가 메타버스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약간 좀 거품이 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런 큰 흐름에서 그런 추세는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저는 이때 페이스북을 처음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2008년
2009년쯤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게 이제 한 2011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애용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아이폰 3GS, 이제 애플이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제 스티븐 잡스가 내놓은 혁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이폰 3GS 썼고,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삼성에서 피처폰이 아니라 갤럭시 시리즈를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카톡이라는 것도 출범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김범석 의장이 이제 카카오를 창업한 게 2010년인가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다녀오고 SNS를 보고 이거를 한국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범석 의장이. 그때부터 이제 딱 1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제 SNS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이 된 거죠. 죄송합니다. 김범석이 아니라 김범수 의장이죠. 김범석 카카오 의장. 제가 김범석 의장도 근데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오셔서 쿠팡도 그때 창업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쿠팡과 카카오가 이제 둘 다 미국의 사례를 본떠서 만들어 왔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두 기업이 이제 거의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 IT 기업으로서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죠. 네, 뭐 두 분 이야기 해주셨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살짝 뭐 뜬구름 잡는 느낌으로 할게요. 그때랑 비교하면 저는 제일 달라졌다고 느낀 건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어릴 때 그냥 막연하게 프랑스어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되게 배우고 싶고. 처음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서점에 가서 책 사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비슷했고요. 근데 지금이라면 검색을 하겠죠. 인터넷에서 강의를 찾아보겠죠. 유튜브에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만큼 정보량도 아주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달라졌는데 그대로인 부분은 뭐냐? 근데 생각보다 정보량이 많아졌으면 사실 되게 다들 똑똑해져야 되고, 판단 기준도 각자가 막 명확해져야 되고, 대화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그렇게 흐름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정보가 많아짐으로써 조금 더 바보가 된 것 같다는 느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일단 저희가 과거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나중에 저희도 이런 책 하나 써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이트가 무르익으려면 지금부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 전망도 한번 해봅시다. 10년 뒤 2031년 전망은 과연 어떨지. 이거는 각자 한줄 평처럼 짧게 한번 해볼까요? 한두 문장으로? 네, 뭐 일단 뭐 제 머리숱이 좀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네, 그리고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는 네. 다들 어떤 주업 외에도 부업을 하나씩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한국적인 거시적으로 가자면 수도가 좀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논의가 됐다 말았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도시의 집중화가 너무 돼 있고 좀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되면 빠르게 2030년 안에는 좀 그런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두 문장으로 부탁해요. 너무 욕심이 많으시네요. 한 문장을 하면 수도는 서울이 아니게 될 것이다. 좋네요. 약간 옛날 스펀지 같은 느낌. 네, 뭐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이랑 노동 환경이 완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가 생길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대신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저희 참 뭐 무거운 주제들 연속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만큼 뭔가 생각해 볼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참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북 씨한테 한두 문장 부탁했는데 말씀을 더 많이 하시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의욕적인 감동적입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원활히 마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속전속결로 좀 낭비되는 시간 없이 마친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제 차례 때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휴가를 앞두고 오늘 좀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두 분 컨디션, 특히 원북 씨 컨디션이 유지가 됐으면 합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희 방송 팟빵과 아이튠즈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정은 이지선 작가의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 오늘 4-2화까지 다뤄봤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유익한 시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